AI와 만나는 항공우주를 주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연주 선임연구원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최연주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요새 AI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기가 높잖아요. 이렇게 AI가 과연 항공우주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AI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항공우주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과연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모든 것들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된 이후로 우리 모든 것에 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계추를 점점 빠르게 돌리다 보면은 한 45억 년 전에는 우리 태양계랑 지구도 같이 생성이 되었고요. 시계를 더 빨리 돌리게 되면 약 10,000년 전에 우리가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지금 10월 9일 현재는 이 끝 어딘가쯤에 아주 작게 있습니다. 그래서 137억 년 전에 시작했던 우리 모든 것에 대한 역사가 이 한 페이지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역사를 이제 농경시대 이후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돌도끼를 사용하던 때가 있었고요. 그 뒤로 바퀴를 발명을 해서 인류가 농경생활에 조금 더 편리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4차에 걸친 산업혁명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항공우주의 역사입니다. 약 1783년에 인류 최초로 파리에서 유인 풍선이 설계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약 한 12초, 36m의 비행을 이제 성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뒤로는 우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달에도 인류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제 러시아 등 각국이 하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우주 정거장이 지금 개발이 되어서 우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제 상업적으로 우리 개인이 우주 비행을 할 수 있는 시대까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의 역사는 약 한 250년 정도로 굉장히 짧은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미래는 더 무궁무진하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우리 모든 것들의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해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AI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1750년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1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농업이라든지 수공업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석탄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서 기계가 우리의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석탄이나 이런 거 대신에 전기를 사용하고 석유를 사용하는 시대가 온 게 된 거죠. 그래서 모던 타임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간을 대신해서 기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대량적으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이 IT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렇게 정보화라고 하는 단어로 대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런 무형의 것들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된 것이 바로 3차 혁명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은요. 3차 혁명에서부터 이어져서 온 것들이고 모든 것들이 초연결 그리고 초지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사에서 많이 드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 IoT 이런 모든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1950년도에 어떤 과학자이자 이제 계산과학자였던 어떤 교수가 말을 한 건데요. 이것을 아주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컴퓨터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행동하는 것처럼 한번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즉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가 구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굉장히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980년도쯤에 이제 새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리즘,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로 실제로 기계에게 지능을 주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바로 머신러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최근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머신러닝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해결되었고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들을 얻었고 또 최근에 여러분 GPU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산을 굉장히 대용량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하드웨어까지 다 갖춰지면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현재 지금 개발되고 있는 딥러닝까지 모두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인간의 뇌 안에는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백만 개 수족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정보를 모아서 서로 축색돌기라는 대로 전달이 되고 그게 또 이렇게 시냅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뇌에 있는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한번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뇌가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실제로 우리가 코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바꾼 게 바로 이제 딥러닝의 기본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층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가 실제 뇌에서 일어나는 거랑 동일하게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한 것이 이제 바로 딥러닝이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뭐죠? 강아지죠. 그럼 강아지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컴퓨터한테 수많은 장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컴퓨터는 이 내부에서 이 사진이 들어오더라도 강아지라는 걸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객체를 인지하고 탐지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럼 AI,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적용된다고 했냐면 항공우주라고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지금 근무하고 일하고 있는 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게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 소개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구 위의 궤도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위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거기서 잘 보이게 지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해상도가 좋은 위성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위성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혹한 환경들을 다 견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지구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관측하고 정보를 내려줄 수 있도록 이런 많은 실험들을 실제로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국내 최초로 달 탐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달 궤도선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발이 된 우주선이 궤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원들이 24시간 이런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수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신을 하고 이것들이 잘 처리됐는지 사진을 찍어라, 내려라 이런 명령들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찍기도 하고 기상에 지금 뭐 구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찍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태풍이 있는지 이런 것 찍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되고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지상에서 받아서 실제로 처리도 하고 분석도 하는 것들이 연구원에서 또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꼭지인 항공에 대는 세계 최초로 수직으로 이착륙을 하게 되고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스마트 무인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고고도에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이런 비행기도 개발이 되었고요. 여러분 요새 TV에서 드론이라고 하는 거 보셨을 텐데 실제로 재난이라든지 농협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무인기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최근에 아까 소개에서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국내 독자적인 기술로 우리가 열흘 뒤 10월 21일에 누리호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 그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잘 발사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멀리서라도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지금 일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을 때 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항공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막 우주인 나오고 있는 우주 탐사, 그리고 발사체, 그리고 실제 그것들이 지상에서 다시 받아졌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AI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분야는 이제 우리가 드론에 카메라라고 하는 걸 달게 되면 지상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뛰어다니면 사람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우리가 실종자가 발생하면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드론이 돌아다니다 실종자를 찾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멸종위기 동물들을 아프리카 같은 데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코끼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무인기나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높은 건물이라든지 교각 이런 다리에는 사람이 직접 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드론을 다리 위로 올리게 되면은 거의 균열이 나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노후화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지금 일반 전문가들이 실제로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균열이 발생했는지가 AI가 실제로 거의 전문가랑 비슷한 수준으로 이것들을 동일하게 탐지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빠르게 여러 장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것들을 드론이 지금은 다 대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무인기가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이게 지금 고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무인기가 비행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카메라가 굉장히 빨리 돌고 있는 게 빙빙 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드론 자체로 주변을 파악을 하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런 고개 비행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AI 모듈을 드론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매번 조종사가 지상에서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AI가 스스로 멋있는 궤적도 들이고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새가 날아온다거나 아니면 비행을 하고 있는데 다리를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원래 우리가 저장해 놓은 것과 다른 것이 발생하면 이벤트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카메라라고 하는 것과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드론에 달게 되면은 얘가 항시적으로 이것들을 학습한 다음에 이 공이 오면 공을 자동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리를 만나면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다 지금 AI 기반으로 드론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다리를 피해 새야 도망가라고 하지 않아도 드론이 스스로 이것들을 피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비행기나 여러분 핸드폰 아니면 TV가 갑자기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기, 항공기, 위성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동작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평상시에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놔요. 그리고 모니터가 고장이 났을 때 혹은 뭐 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이런 정보들을 인공지능에게 미리미리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이상적으로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모터가 돌아가서 이상이 생기기 전에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아, 소리가 이상하고 이게 일반적인 특성이랑 좀 다르다. 그러면 이것들을 사용자에게 알려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거를 조기적으로 탐지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문제 자체가 어떤 것인지 인간이 직접 청진기를 대보지 않아도 이제 기계 자체가 아, 이것이 모터의 이상인지 모니터의 이상인지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인간이 모든 것들을 조사하지 않더라도 이런 체계적으로 시스템도 관리하고 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지금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 여기 사이먼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우주비행사예요. 얘는 지금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있는데요. 우주인의 임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센서를 달아서 좁은 공간 내에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얘가 다 학습이 되어 있고요. 우주인이 옆에서 말을 하게 되면 매뉴얼을 읽어준다거나 사진을 찍어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도 이렇게 교류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음성으로 만약에 우주인이 명령을 내리고 되면은 음성 명령으로 지금은 다 제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이먼 2가 좀 있으면 우주로 올라갈 텐데요. 그때는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표정까지도 조금씩 변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정도 이제 우주인이랑 실제로 대화하면서 고개 끄덕이는 것뿐 아니라 그런 감정도 같이 교류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지금 우주 탐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예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위에서 카메라 보이시죠? 여러분 혹시 퍼시어런스라고 화성에 탐사 로봇이 올라간 거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실제 그 카메라에서 촬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화성은 지구로부터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연구원들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토나브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AI 모듈을 거기다 장착을 한 거죠. 이거는 이 카메라가 실제로 인류에서 지상에서 계속 명령을 주지 않더라도 거기서 실제로 위험한 것들은 피해가고 최적의 경로로 우리가 화성을 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광주과기원에 있는지 광주과학관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GPS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화성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상대적인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 AI 시스템에 화성 탑재 로봇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화성에 가면 이제 이런 게 구현이 되는데 그럼 지상에서는 그것들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착륙 출발지가 있고요. 이렇게 착륙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얼마나 연료를 가장 조금만 써서 저기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아래 구멍이 이렇게 파인 거 보이시죠? 여기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대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AI가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연료를 가장 조금만 사용을 하는지 학습을 한 이후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화성이나 달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계가 실제로 가기도 하는데 우주인도 실제로 지금 우주에 가서 이제 조사도 하고 아까 본 우주정거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우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에 꾸준히 노출이 되어 있고 마이크로그래비티라고 하는 것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잘 보이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많이 분석이 돼야 우주인들이 우주를 왕복하더라도 매우 안전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막 이렇게 우주인의 몸에 여러 가지를 부착을 해서 신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주인은 굉장히 극소수만 갔다 오기 때문에 우주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지만 우주인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그 상황을 알고 싶고 그리고 문제에 미리 대응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AI는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짜로 그러면 그런 우주인의 그 건강 상태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엔 AI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착해서 얻은 그런 정보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 우주인이 실제로 우주에 갔을 때 우리가 우주인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AI가 우주인의 건강이나 이런 데 참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마커라든지 아니면 우주인에게 최적화된 우주복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도 실제로 AI로 굉장히 많은 모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게 우리가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구를 기반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돌고 있는데요.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위성이라고 하는 거를 지구 밖으로 보낸다고 했죠. 그럼 걔가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얘가 수명을 다한 것들도 있고요. 혹은 좀 이렇게 부딪혀서 고장이 난 것들도 있고 아니면 로켓에서 나오다 보면 이렇게 일부 파편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우리 자동차가 운전을 할 때 바닥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이제 고장난 것들이 있으면 가다가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이게 요새 화두예요. 그래서 이사라고 하는 우주국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우주선에 이런 위성에 카메라도 달고 이것들이 실제로 가다 보면 우주 쓰레기 같이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앞에. 근데 얘가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자세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 가까이 가서 얘를 포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주 쓰레기를 AI가 직접 이렇게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얘를 인지를 하고 그리고 탐지 포착까지 하는 이런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스페이스X라고 하는 그 미국의 기업을 아실 텐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AI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쓰레기랑 방지 안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피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렇게 패턴 같은 거 탐지해서 앞에 만약에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경로로 이렇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임무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가지 않더라도 위성을 자동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연료를 적게 먹을 수 있는 최적의 비행 경로도 이제 획득하는 것들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소개되지 않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주인이 기한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AI 기반으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설계되고 이제 시스템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직접 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성은 지구에서부터 굉장히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상에서 연구원들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아니 뭐 했던 영상을 보내줘 이런 것들이 통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매번 이제 사용자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화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위성에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게 되면은 인공위성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지상에 내려주기도 하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판단을 해서 임무를 수정하기도 하고요. 우리 지금 임무 자동하고 있는 자동차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성 자체가 인간의 판단 없더라도 이런 이벤트들을 스스로 처리를 하고 운영을 변경하고 이런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위성에는 다 이제 탑재가 되고 있고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시 사람이 24시간 감시하거나 제어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일부에 대체하고 일부에서는 지원하는 이런 자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 지금 앞에서 비행기에 탑재되면 A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위성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위성의 데이터, 우리가 우주에서 보내온 데이터들을 실제로 분석을 할 때 AI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지구 위에 있는 위성이 됩니다. 이 지구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우리가 얘는 배구나, 얘는 바다구나, 얘는 산이구나 이 정도의 우리가 원천 데이터들만 얻는다고 보통 말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딥러닝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AI와 연결이 되게 되면 배가 몇 척이 있는 건지 그러면 실제로 지금 조선업이 좋구나 아니면 지금 산에 원래 탐지를 하고 있었는데 산불이 나고 있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과 교환이 돼서 이런 것들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성 영상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을 찍은 거에 그치지 않고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로 바꾸자 이게 이제 AI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게 이 회색은 기존에 이제 우주 발사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않았던 이런 나라들을 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자국이 실제로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한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950년도에 비해서 지금 2000년도에 보면은 2020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위성들을 다 쏘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지구 위를 돌고 있는 것들이 각국에서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올라가서 지금 우주를 돌고서 거기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지상으로 보내주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2020년 기준으로는 약 한 3,300대 정도의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카메라로 찍게 되면은 지구에서 가까운 위성 정도는 한 3,4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찍게 되면은 건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작아 보이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해상도라고 하는 게 약 몇십 미터 이상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한 30cm 이하 정도도 이제 위성에서 찍으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를 보게 되더라도 우주에서 찍은 사진도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위성 데이터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러면 왜 AI 분석에 적합한가 이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위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린이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위성이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위성 한 대가 하루에 한 5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들을 우주에서 지구로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사진으로 찍으면 한 20만 장 정도가 되는 양이에요. 그 우리 노래로 쳐도 MP3가 한 20만 장 정도가 하나가 담겨 있는 게 1테라바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위성 한 기가 하루에 보내주는 양이기 때문에 이게 위성이 많아지면 그리고 매일매일 이것들을 수집한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이 굉장히 많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게 가시광선 촬영만 하고 어떤 것들은 구름만 촬영하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위성은 우리 지구를 항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AI를 적용하기 가장 좋은 V, 3V라고 하는 볼륨, 벨로시티, 그리고 이제 버라이어티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게 위성 데이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위성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이고 이걸 정말 효율적으로 분석하는데 AI를 적용하는 게 최적의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1차원적으로 위성에서 얻은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지만 저희가 AI를 거기다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상위 레벨의 정보들을 추출을 할 수 있고요. 타 분야와의 융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위성 영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성 데이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 아주 짧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위성에서 봤을 때 이건 차야, 이거는 비행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객체 탐지라고 하는데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원래 영상을 AI를 써서 굉장히 좋아지게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분류해내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앞뒤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AI가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자 하는 게 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말을 해줘요. 사과는 과일이야, 바나나도 과일이고 가지는 채소야 이렇게 다 이렇게 학습을 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바나나랑 오렌지랑 가지 이런 걸 넣으면 아, 이만큼은 과일이고 이만큼은 채소인 거를 자동으로 이제 얘가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위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는 위성 영상만 찰칵 한 장 찍었을 뿐인데 지금 여기 색깔이 총 8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다리, 그중에 일부는 건물, 그중에 또 일부는 이렇게 바다. 그래서 컴퓨터는 우리는 그냥 그저 위성 영상 한 장을 넣었을 뿐인데 얘가 총 우리가 지정해 놓은 클래스로 이 영상을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간을 대체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자동으로 해줄 뿐 아니라 우리는 이것들이 시각화되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도시를 분류하거나 아니면 논농사지역 아니면 포도농사지역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는 것도 실제로 위성 영상이 AI에 만났을 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객체 탐지라고 해서 오브젝트를 디텍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고 여기서 보시는 건 양이고 이렇게 네모 박스로 그들을 다 이제 구분을 했죠. 이걸 이제 우리가 객체 탐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위성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바다 위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럼 컴퓨터가 스스로 영상을 보고 아 이게 지금 플라스틱 백이구나, 이건 쓰레기가 아니구나, 쓰레기구나 이렇게 자동으로 탐지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남해안에 혹은 동해안에 얼마나 많은 이제 부유물들이 있는지, 얼마나 이제 탐지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우리가 선박이라고 하는 해양을 한번 탐지한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박스가 이렇게 다 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박스가 쳐짐에 동시에 얘네가 얼마의 길이인지 얼마의 넓이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원래 남해안 앞바다에는 있으면 안 되는 배들이 있다고 하면 우린 그걸 불법 선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서해안,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제 서해안의 불법 선박 같은 것들을 탐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배들이 이제 통행을 하고 있는지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해상 교통 관리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제3의 물체들, 그럼 이거는 지금 충돌로 인한 쓰레기구나, 이런 것들도 되기 때문에 해양오염 모니터링에도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상을 찍은 거 말고 우주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지금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은하라고 하는 게 타원형도 있고 나선은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천문학자들이 일일이 다 눈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도 있고 물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하고 있어요. 근데 딥러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분석하기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엣지 은하거나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모양들도 자동으로 지금 다 추출을 해주고 있고요. 아까 우리 화성 탐사 때 우리가 카메라만으로도 인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최소의 연료만 써서 달의 지도를 어떻게 우리가 잘 탐지를 해서 비켜갈 것인지, 크레이터의 크기도 탐지를 실제로 하고 이게 얼마나 깊을지도 매번 사진으로 찍으면서 이것들을 자동으로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달 영상 기반으로도 많은 이제 딥러닝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위성 영상만을 가지고 있으면 찰칵 사진 한 장 찍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게 원유 탱크예요. 저 안에 원유가 들어가게 되면 뚜껑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위성에서는 제일 먼저 원유 탱크처럼 보이게 하는 애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다 탐지를 하게 돼요. 이것 자체도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스스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원유 탱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은 해가 있는 거에 따라서 그림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림자의 양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얘는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런 애들은 많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원유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림자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원유의 소비량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한 일은 원유 탱크를 탐지한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되면은 미국 전 지역에 분포해 있는 원유 탱크의 소비량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게 지금 얼마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정보를 유출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성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AI와 만났을 때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 홍수가 나기도 하고 산불이 나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사진들을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홍수인지 산불인지 이것들을 자동으로 컴퓨터가 인지를 하게 돼요.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뉴스에서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항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사진들만 있어도 사람들한테 이 사진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산불과 유사하다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조기 경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학습이 향후 실제로 실시간에서는 우리가 재난을 대비하고 경보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분석하는 그 종류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객체를 분할한다라고 해서 세그멘테이션이다라고 해요. 그거는 아까 사람은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쳤었는데요. 지금은 사람이랑 이렇게 자전거랑 색깔을 달리했죠. 이 말인즉슨 한 픽셀을 모두 분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이 사람만 포함하고 있는 것에 넓이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체 분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실제로 사용이 되냐면 파란색으로 보시는 게 이제 지붕이에요. 지붕을 자동으로 면적을 산출을 한 거고요.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지역은 포도나무를 자동으로 산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 일일이 사람이 직접 가서 이번에 포도나무를 다 측정을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포도나무의 색깔이랑 넓이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올해 포도가 생산이 얼마나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유추할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 가뭄이 들겠구나. 올해는 작황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보시는 게 위성은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구 위에 이렇게 구름이 있는 사진들이 드문드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상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가려지게 되는데 그 영상 내에 구름이 얼마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구름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찍은 영상 중에 구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동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구름이 너무 많아서 이 영상이 만약에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것들도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시간적인 것들과 연관이 되게 되면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인도네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쓰나미가 일어난 지역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우리가 특정으로 원하는 것의 넓이를 자동으로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 것들이 이제 쓰나미가 발생하게 되니까 넓이가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쓰나미 때문에 이만큼의 피해가 발생했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거기에 가지 않아도, 그리고 실제로 손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지진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럼 지진 피해를 실제로 위성 영상만으로 판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빨간색은 지진의 피해가 100만큼 났으면 우린 그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지진으로 인한 건물의 붕괴가 조금만 났으면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피해 정도를 색깔로도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조사관이 직접 그 지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가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자동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홍수로 인해서 발생한 이 홍수를 그 물길을 대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면적을 산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유용하게 쓰이면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 어제 영상 그리고 오늘 비가 왔을 때 영상을 비교하게 되면 원래 이 수위나 이런 것들로 인한 면적이 많이 이제 커지게 되면은 수위로 인해서 많이 범람을 했구나, 혹은 원래보다 어제 책정했던 것보다 이번 여름에 좀 더 적게 되면 가뭄 때문에 수위가 너무 약해지고 물이 별로 없구나, 이런 양을 자동으로 산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성 영상으로 특정 지역, 광주라고 했을 때 광주 지역에 대한 사진을 계속적으로 촬영을 하고 이렇게 건물들을 자동으로 탐지를 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건물이 늘었는지, 얼만큼 건물이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건물만 탐지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토지재당이라고 해서 실제로 A 구역에 원래 건물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이것들이 적용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같이 합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원래 건물이 없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생겼구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AI가 스스로 유출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그 슈퍼컴퓨팅이라고 하는 것들로 강수량도 예보하고 기후도 예측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전에 있었던 이렇게 데이터랑, 그리고 실제 이렇게 이것들은 실제 데이터고요. 이게 실제 데이터고 이게 예측을 한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강수량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켜서 지금 날씨 혹은 그 구름의 분포 이런 것들로 비가 오기 8시간 전까지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구름의 분포나 양상이 굉장히 유사하듯이 지금 딥러닝은 이런 수준까지 와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의 바다 아래에 있는 해빙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요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북극의 빙하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거기를 북극을 가서 촬영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성 데이터를 우리가 얻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 면적이 얼마나 줄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얼마나 많은 빙하들이 녹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시는 건데,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이제 유엔에서 정한 17가지의
재생가능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 발전 중에 하나가 바로 빈곤을 퇴치하는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매번 조사하려고 하더라도 조사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것들의 이제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실제로 굉장히 빛이 밝게 보이고 있는 뭐 도로라든지 상가 그리고 혹은 이제 가정 이런 것들의 난 영상의 위성 데이터를 얻게 돼요. 그럼 그런 것들로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소비를 하느냐로 유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 데이터도 똑같이 찍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로 산출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딥러닝에서는 A라고 하는 정보를 배운 것을 B라고 하는 걸로 우리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산에 대한 사진을 우리 반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가 화가의 스타일로 바꾸는 아마 딥러닝 기술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위성 사진만 알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소비를 지출을 추정을 하고 그걸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빈곤을 예측하는 데까지 지금 딥러닝은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초해상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흐릿한 사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선명한 사진으로 우리가 이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글자 이런 것들이 잘 차량도 좀 뿌옇게 보이고 있는 것들이 AI를 적용하게 되면은 글자도 선명해지고 차량도 선명해지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 지상에 있는 것들을 탐지할 때 조금 탐지율을 올린다던가 하는데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주 탐사에서 외계 행성을 인간이 스스로 신호가 굉장히 약해서 탐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리고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못다 분석했던 이런 것들을 AI가 자동으로 외계 행성을 탐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우리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게 되면 지구상에 피해가 막강한데 이렇게 태양의 활동을 우리가 그런 피해가 있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언제쯤 흑점이 폭발할 것이다. 이런 정보들도 딥러닝이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앞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렇게 AI가 항공우주 분야에서 위성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AI 경진대회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근데 대부분은 위성 영상 기반인 것들이 조금 더 많고요. 이렇게 외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회도 있고 국내에서도 사실 이런 대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실제로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빙을 예측하는 것 이렇게 위성 데이터뿐 아니라 손동작 우리 인식하는 거, 글씨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녹취록, 음성 정보에 대한 AI 경진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많은 AI 정보들이 있고 이런 경진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했던 것들은 우리 인류랑 지금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AI는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의미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조력자로서 AI를 우리가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앞으로도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AI뿐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수 있을지 이제 경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